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불운이 없다면 성공도 없다. 나는 지금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의 최고급 골프장을 짓기 위해 5년 넘게 200여 곳을 둘러보며 찾아다녔다. 완벽한 장소를 찾고 싶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매달렸고 마침내 찾아냈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링크 스코틀랜드는 이제 개발이 한창이다. 부지를 선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치열한 협상이 뒤따랐다. 특히 환경 관련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했다. 바다와 바로 접해 있는 땅에 거대한 모래 언덕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형학 전문가가 되다시피 했다. 내가 제안한 부동산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그것은 한편의 완벽한 모험담이었다. 한 스코틀랜드 작가가 수백 쪽에 이르는 자료를 가지고 내가 헤쳐온 과정을 책으로 쓰기도 했다.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데이비드 이원의 낙원을 쫓아서 체이싱 파라다이스를 찾아보기 바란다. 이 책의 부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골프 코스를 만들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의 전투다. 나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기업의 대표들, 정부 관료들, 지역 인사들과 거래를 했다. 내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때 영화배우 숀 코네리 경은 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직접 표명했다. 물론 골프장이 건설되면 이 땅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내 사업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찬반 여론이 나뉘었다. 미국의 인기 잡지는 지역판에서 우리의 이주 요청을 거부해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을 표제 기사로 다뤘다. 사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이사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건설 계획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었다. 어쨌든 그 집주인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았고 그에 따라 우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골프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13cm 두께의 책 2권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사업적인 문제는 물론 그 책에 담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곳은 스코틀랜드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지만 내게도 1조 5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이었다. 또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단기적 일자리는 대략 6,230개에 달하고 골프장이 완공되었을 때 생기는 장기적 일자리는 1,440개에 달했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링크 스코틀랜드 프로젝트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대규모 골프 코스를 중심으로 골프 아카데미 하나, 95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집 500채, 450실짜리 호텔, 직원 450명이 숙식할 수 있는 거주 시설이 들어간다. 이토록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데 무수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했다.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나 매우 치밀하게 일을 진행했다. 스코틀랜드의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함께 일을 하며 세세한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들였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면서도 늘 낙관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다. 내 앞에 무수한 도전이 놓여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 일을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는 멋진 골프장을 완공해 정상에 우뚝 설 거라고 확신했다. 내 열정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했다. 그리고 숀 코네리의 결정적 도움 덕분에 이 개발 계획이 스코틀랜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나는 다양한 문제를 배려하고 신경 쓰고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뒤로 미루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바로 이것이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핵심이다.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고 싶다면 어떤 것도 뒤로 미루거나 제쳐 두어서는 안 된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물론 내 주변에는
일을 제대로 처리해내는 훌륭한 인재들이 있지만 나는 모든 일을 직접 챙겼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했다. 스코틀랜드를 수없이 돌아다녔다. 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했고 수많은 계약자들과 지방 공무원들,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한시도 여가를 즐기기 힘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이룬 성공이라 할 수 없다. 매 순간, 매 분마다 엄청난 노력을 쏟았기 때문이다. 실수를 하는 순간 상황은 변한다. 매 순간이 중요하다. 사업가가 되고자 하거나 현재 경영하는 회사를 더 크고 영향력 있게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끈 최고의 규칙이다. 자신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쓴 시간을 수치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시간을 쏟은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무수한 비난과 불평과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좋은 결말을 얻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마이더스 손의 엄지손가락이 성숙한 정서와 강한 인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결국은 목표에 이를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나는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되살아났다. 사람들은 내가 파산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파산하지 않았다. 나는 파산을 선택하는 대신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경제와 부동산에는 원래 주기가 있는 법이지만 뉴욕에서 벌어진 경기 변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었다. 부동산은 엄청난 굉음을 내며 곤두박질 쳤고 도시는 고난의 시기로 빠져들었다. 거기에는 물론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쓸려 나갔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초창기 사업의 성공만 믿고 너무 희희낙낙했다는 것이다. 내 사업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파리에서 열리는 패션쇼를 쫓아다니느라 바빴다.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니 모든 것이 무리 없이 잘 굴러갈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모두 금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나도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상황은 순탄했고 엄청난 돈도 벌었다. 더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나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계속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추락하는 방향으로 돌변했을 때가 되어서야 나는 꿈에서 깨라는 모닝콜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운도 되돌아왔다. 사실 나는 거대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훨씬 더 크게 성공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늘 나 자신을 럭키 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큰 손실을 겪고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뀌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일을 한순간 지나가는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나는 게임에 다시 뛰어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마치 골퍼들이 벙커에 공이 들어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빠져나와 버디를 기록하는 기술과 똑같다. 지금도 여전히 실수를 저지를까?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파산 지경에 처했을 때도 나는 나 자신이 아닌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상황에 빠진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로버트가 지적했듯이 그런 자세가 바로 마이더스의 손을 얻는 관문이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또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성숙한 정서와 강한 인성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속성은 바로 책임감이다. 책임감은 무엇보다도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자신이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모두 자신이 책임질 때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마찬가지다. 자신이 손을 대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순간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을 갖게 된다.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은 지금껏 성공의 기폭제로 작용해왔다. 나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트럼프라는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성공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브랜드로서, 기업으로서 나의 운명을 언제나 통제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나 역시 엄청난 인내심으로 내가 세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예를 들면 허드슨 강변에 있는 트럼프 플레이스의 첫 삽을 뜨기 위해 나는 20년을 기다렸다.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집중할 수 있을까? 그 2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지루한 재판에 참여하고 온갖 골칫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그곳에 빌딩을 세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20년은 정말 긴 시간이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에 대한 나의 비전은 명확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절대 쉬운 일도 편한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참고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더 강하고 의연해졌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이 이야기는 1974년 펜 센트럴 레일로드에게서 웨스트사이드 철도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따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옵션 계약이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일정 금액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계약이다. 옵션 계약을 할 때 매매 금액은 현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당시 뉴욕시에는 개발되지 않은 땅이 많았고 더욱이 강과 접해 있는 이곳은 거의 헐값에 계약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몇몇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바빴다. 코모도어 하얏트 호텔 리노베이션 사업과 트럼프 타워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또 트럼프 플레이스가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웨스트사이드 거주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더욱이 내가 구상하고 있던 주거 형태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만으로도 트럼프 플레이스 사업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5년이 흘러 마침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야 할 시간이 왔다. 협상도 순조롭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옵션을 포기했고 시는 그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이 경우 옵션 계약을 할 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다행스럽게도 땅을 구매한 사람은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도심구역 재설정 등의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의 경험 부족은 엄청난 실수로 이어졌고 결국 그들은 그 땅을 다시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5년이 지난 1984년 그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와 땅을 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땅을 1억 달러에 사기로 합의했다. 맨해튼의 상업지구와 주택지구 중간에 있는 강변 부지를 1제곱미터당 1,500달러 정도에 사들인 것이다. 훌륭한 거래였다. 하지만 부동산을 개발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1984년부터 1996년까지 12년 동안은 정말이지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기간이었다. 불굴의 집념으로 이 기간을 버텨내야만 했다. 나는 시의 온갖 기괴하고 변덕스러운 행태에 질리고 말았다. 사업적 직감은 경험에서 나온다. 나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시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1990년대 초까지도 뉴욕의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이런 불황기에는 내가 원하는 구역을 허가받는 일이 훨씬 쉽다.
또 건물이 완공될 때쯤이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타이밍도 매우 절묘했다. 인내하고 부지런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트럼프 플레이스는 단일 건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허드슨 강을 내려다보는 고층 빌딩 16개와 독특하게 설계된 주거 빌딩 하나가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결국 트럼프 플레이스는 뉴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한 역사상 가장 큰 개발 사업이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1996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첫 삽을 떴는데 그 결과는 눈부셨다. 한때 도시의 황폐화된 우범 지역이었던 트럼프 플레이스는 지금은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웨스트사이드는 지금도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또한 건물을 짓고 남은 땅에 공원을 지어 뉴욕시에 기증했다. 1만 6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공원에는 뉴욕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길, 소풍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 잔교, 주민 행사를 열 수 있는 열린 공간이 구비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는 물론 뉴욕시와 주민들, 주민 공동체가 모두 상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불굴의 끈기가 큰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다. 로버트는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그 길을 걷기 전에는 알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특히 초보 사업가들은 명심해야 한다. 돌아보면 나도 그랬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 한때는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 고비를 넘겼고 그것은 나의 첫 번째 주요한 업적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나는 이 낡은 호텔을 눈부신 랜드마크로 바꿔줄 훌륭한 건축가를 물색했다. 마침내 더 스컷이라는 젊은 건축가를 만났다. 그는 내 비전을 잘 이해했다. 나는 이 어두운 지역을 밝게 만들 수 있는 눈부신 어떤 것으로 건물을 포장하고 싶었다. 매매가 성사될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지만 나는 스컷을 고용해 많은 시간을 들여 리노베이션에 대해 논의했고 새로운 건물의 청사진을 몇 가지 그려 보기도 했다. 실제 청사진을 보니 이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거라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해나갔다. 나는 또 대형 호텔 기업을 물색했다. 건물 면적 13만 9천 제곱미터에 객실 수만 1,400개에 이르는 이 호텔을 나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호텔 업계에서 가장 이름난 회사들을 훑어보니 운영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바로 하얏트였다. 당시만 해도 하얏트는 뉴욕에 호텔이 하나도 없었던 터라 나는 그들이 코모도어 호텔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예상했다. 내 예상이 맞았다. 그들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로 합의했고 리뉴얼이 끝나면 하얏트가 호텔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이제 나는 건축가 한 명, 호텔 파트너 하나를 확보했고 건물을 매입하고 리노베이션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자금 조달과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감면받는 일이었다. 당시 나는 겨우 27살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 타당한 수순이었다. 노련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토록 무수한 장애물을 넘으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듯 했지만 우리는 마침내 도저히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 앞에 다다랐다. 시에서는 자금을 먼저 확보하지 못하면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은행에서는 세금을 먼저 감면받지 못하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었다. 가능한 해법을 모두 모색해 보았지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더는 길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은행가의 선의에 호소하기로 했다. 그랜드 센트럴역 주변의 낙후한 지역을 되살리는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그런 호소에도 수수방관한다면 어쩌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따라서 선뜻 자금을 지원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물론 이 또한 성공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뉴욕의 모든 은행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관심을 끌어낼 만한 것은 모두 쏟아내고 자금을 빌려달라고 호소했다. 마침내 은행 한 곳이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협상에 무수한 시간을 쏟아부어 마침내 좋은, 아주 좋아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갑자기 은행 측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었고 거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핑계로 거래를 단숨에 끊어버렸다. 망연자실한 우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냥 이 거래는 없었다 치고 다시 시작합시다. 사업을 포기하고 싶었던 몇몇 순간 중 하나였다.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나를 설득하고 격려해준 사람이 바로 부동산 중개인 겸 변호사로 어프렌티스, 더 어프란티스에 가끔 조언자 역할로 나오는 조지 로스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일깨워주며 이렇게 물었다. 이제 와서 그만둔다고. 나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금세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나는 실패한 비운의 사업가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기나긴 사업의 여정에서 하나의 힘든 시기에 불과했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마련이다.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훨씬 강해져 있었다. 그 순간은 곧 사업의 전환점이 되었고 나는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훨씬 단호해졌다. 내가 찾은 새로운 전략은 뉴욕시 당국과 담판을 짓는 것이었다. 자금은 지원받지 못했지만 도시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욕에 새로운 호텔을 열겠다는 하얏트 호텔의 바람은 확고했지만 시에서 부동산세를 감면해주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다. 나는 효과적인 협상 지점을 찾았다. 뉴욕시는 우리 사업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와 협력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했다. 결국 나는 40년간의 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얻어냈다. 그 조건은 이러했다. 내가 $10,000의 코모도어 호텔을 매입하고 밀린 세금 $600만 낸다. 그 다음에 호텔을 뉴욕시에 $1에 팔고 시는 그것을 99년 동안 내게 임대해준다. 복잡해 보이는가? 실제로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우리는 이 거래를 성사시켜 두 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고 마침내 1980년 그랜드 하얏트가 문을 열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그랜드 센트럴 역 주변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호텔로 남아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수도 없이 나쁜 운과 마주했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도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로버트가 말했듯이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얼마나 고달플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마이더스의 손을 갖고 싶다면 먼 미래를 보고 포기하지 말고 매진해야 한다. 상황이 순탄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내가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USA 조직위원회를 인수했을 때 그 대회들은 별 볼 일이 없었다. 절대 황금 시간대에 방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시청률도 저조해서 대회를 후원하는 스폰서도 거의 없었다. 물론 최고 미인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긴 했지만 이 대회에 사업적인 관심을 갖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대회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았다. 잘만 꾸민다면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NBC를 통해 중계된 2011년 미스 USA는 그날 저녁
황금 시간대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금은 중요한 국가적, 세계적 행사로 성장해 최고의 미인 대회로 여겨지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 자네 참 운이 좋구먼.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우리는 미인 대회 포맷을 업그레이드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나는 뛰어난 프로듀서를 고용해 세계 어디에서나 주목받는 최상의 대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우리의 접근 방식과 노력은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 내가 거둔 성공은 유행이 아니다.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되살려낼 때 느끼는 짜릿한 감정이다. 낙후된 지역이든 TV 프로그램이든 건물이든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전을 해야 한다. 마이더스의 손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탈바꿈할지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현재의 모습을 개선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눈을 가지고 있다. 내게는 그것이 매우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도 회피한 적이 없다. 나는 어떤 프로젝트든 실용적인 눈과 차가운 감정으로 접근하지만 그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열정은 여전히 뜨겁다.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균형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바람 부는 도시 시카고,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타워 시카고는 여행 잡지 트래블, 레저 트래블, 라이슈어에서 북미 최고의 호텔로 선정되었다. 환상적인 호텔에 부여되는 최고의 찬사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건물을 짓는 일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 건물은 시카고 강과 바로 접해 있다. 기초공사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뒤에 시카고 강에 강물이 건물 부지로 스며들어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래전에 쌓아올린 제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공사 대지가 강의 수면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물은 계속 스며들어 왔다. 더 심각한 것은 물이 새는 제방이 워베 시에비뉴 다리와 만나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공을 들여야 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건물 공사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다. 우리는 원래 콘크리트 구조물을 강화하기 위해 14층까지는 철골 프레임으로 지을 예정이었다. 설계를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가 되자 중국의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세계의 철강을 중국이 거의 소진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철강제 가격이 치솟았다. 결국 우리는 설계를 다시 해야 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시 설계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고 건설 공정도 단순해졌다. 눈앞의 장애물이 오히려 이익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 빌딩을 짓는 데에도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했다. 이 빌딩을 처음 계획한 것은 2000년이었고 공사를 시작한 것은 2005년이었다. 건설 과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건물을 직접 볼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들인 노력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나쁜 운도 우리는 이득으로 바꾸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내게 모범이었다. 아버지는 나의 멘토였고 또한 좋은 교육을 받았다. 유리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나는 나 자신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 어떠한 나쁜 운이 닥쳐도 나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때로는 내게 닥친 나쁜 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닥친 나쁜 운을 헤쳐 나가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기회를 찾는 열쇠가 될 때도 있다. 1980년 뉴욕시는 센트럴파크에 있는 낡은 스케이트장, 울먼 스케이팅 링크를 리노베이션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곳은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매우 인기 있는 명소였다. 하지만 6년 동안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1200만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아이스링크는 문을 열지 못했다. 1986년 뉴욕시는 리노베이션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나는 이 아이스링크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6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나는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아름다운 아이스링크를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다. 나는 뉴욕시장에게 편지를 썼다. 6개월 안에 새로운 아이스링크를 완성하겠다고. 게다가 비용은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뉴욕시와 시민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뉴욕시장은 내 제안은 물론 진심까지 단칼에 거절했다. 그리고 내가 보낸 편지를 언론에 공개해 허무맹랑한 제안이라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전술은 오히려 시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했다. 기자들과 대중은 내 편을 들었다. 언론의 반응은 대단했다. 뉴욕시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 말고는 제대로 입증해낸 사실이 있는가. 다음 날 시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내게 보내왔다. 우리는 시의 관리들과 만남을 가졌고 내가 모든 건축비를 대고 6개월 뒤인 1986년 12월 중순까지 완벽한 아이스링크를 만들어내겠다는데 합의했다. 계획대로 새로운 아이스링크가 제대로 문을 열고 운영되면 뉴욕시는 내게 모든 비용을 변상해 주기로 했다. 건축 비용은 최대 300만 달러로 책정했다. 비용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면 넘치는 금액은 모두 내가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울먼 아이스링크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신이 났다. 물론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우선 아이스링크의 규모가 엄청났다. 650제곱미터가 훨씬 넘는 면적에 35km의 파이프, 15톤이 넘는 냉각기 2대가 필요했다. 지붕에는 큰 구멍이 나 있어 물이 샜다. 또 이를 진행하는 리더십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했다. 먼저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들었고 함께 일할 최고의 아이스링크 건축가를 찾았다. 나는 날마다 일의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하기도 했고 우리 집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며 확인하기도 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문득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내 명성이 얼마나 크게 실추될지 깨달았다. 내가 실패하는 순간 온갖 언론들이 크게 떠벌릴 것이 확실했다. 하지만 내게는 완공된 아이스링크의 아름다운 비전이 있었고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도 큰 행운이었다. 뉴욕시와 시민들은 이미 6년 동안이나 불운을 겪었다. 나는 그것을 바꾸고 싶었다. 아이스링크는 예상했던 일정보다 한 달 앞서 5개월 만에 개장했다. 예산도 훨씬 적게 들었다. 나는 스스로 매우 자랑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아름다운 아이스링크를 갖게 된 뉴욕시는 축하 분위기 속에 한창 들떠 있었다. 연말 연휴 시즌에 맞춰 제때 문을 열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역사적인 울먼 스케이팅 링크 재개장을 기념하기 위해 패기 플레밍과 도로시, 에밀, 스콧 해밀턴 등을 초대해 멋진 갈라쇼를 열었다. 마침내 문을 연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갈라쇼는 정말 환상적이었다. 모든 수익금은 자선기금과 뉴욕공원관리국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대중적 차원에서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꾼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마이더스의 손이다. 핵심 포인트, 키 포인트 강인함. 첫 장에서 우리는 강한 인성이 마이더스 손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했다. 엄지손가락은 우리 손에 강인함을 부여한다. 사물을 부여잡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힘이다.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우리 손이 다른 동물들의 앞발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도망치고
숨고 포기하고 남을 비난하지만 사업가는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뚫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성공한 사업가만이 가진 능력이다. 엄지손가락은 그러한 강인함을 상징한다. 승리가 확실하다면 누구나 사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남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내가 사장이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일하고 싶은 방식으로 일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가라는 직업을 누구나 부러워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패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업가가 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승리에 대한 바람보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삶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이기고 싶다면 지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늘 중간을 유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삶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펀치를 날린다. 늘 이기기만을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몽상이다.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사업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실패에 직면했을 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데 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실패에서 배울 때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은 다시 도전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안다. 작은 실패가 이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대개 파멸의 늪으로 곤두박질 치지만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사업가들은 더욱 강하고 현명해진다. 성적과 인생, 공부를 잘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모두 뛰어난 사업가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교실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가장 적게 실수하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학교에서는 실수와 실패가 나쁘다고 배운다. 남들보다 앞서야 이긴다. 하지만 기업의 세계에서는 반대로 실수를 많이 저지를수록 실수에서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이로써 승리자가 된다. 사업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한다.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결국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도전을 회피하고 만다. 그런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고 신중해진다.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판단력이 멈춰버리거나 몸이 마비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위험을 회피하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기업을 세우고 큰 부를 얻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업과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선호한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반면 사업가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1등 하던 학생이 아니다. 그들은 실수와 좌절, 퇴보와 실패가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더 나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하든 말든 도전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라고 실패가 좋을 리는 없다. 다만 자기 앞에 놓인 위험과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를 통해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나고 더 부유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경영대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라고 가르친다. 1등만 하던 학생은 대부분 위험을 나쁜 것으로 보는 반면 사업가들은 위험을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을 해내면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되는 것이다. 위험은 그들의 창조성을 자극하고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불어넣는다. 그 도전에 성공했을 때 사업가들은 엄청난 성취감을 얻고 이는 다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실수를 할 때마다 사업가들의 인성은 강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크게 성장한다. 나의 인성은 얼마만큼 강한가? 사업가가 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인성이 강한지 알고 싶다면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다음 몇 가지 기초적인 질문에 대답해보라.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성과가 나지 않는 프로젝트에 매달려 아무 보상도 없이 몇 년 동안 기꺼이 일할 수 있는가? 배신당한 적이 있는가?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압박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가? 아니면 위급할 때 사람을 등 뒤에서 찌르는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가 책임져야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친구나 가족이라도 해고할 수 있는가? 본성적으로 나는 관대한가? 탐욕스러운가?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돈이 떨어졌을 때 다음 중 어떤 행동을 하겠는가? 어머니에게 전화한다. 아버지에게 전화한다.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한다. 일자리를 찾는다. 학교로 되돌아간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사람을 비난한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거나 스스로 객관적인 대답을 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면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라. 그러한 피드백에 대처할 수 있어야 성공하는 사업가가 될 수 있다. 솔직한 독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편이 낫다. 인성이 나약한 사람들은 솔직한 피드백을 견디지 못한다. 기업은 거대한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해도 나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객들은 사지 않는다. 그것이 피드백이다. 상당한 비용을 쏟아부었는데도 수입이 별로 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피드백이다.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피드백이다. 믿었던 동업자가 뭔가를 훔쳐 도망갔다면 그건 역시 피드백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도 역시 피드백이다. 솔직하게 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고통스럽더라도 극복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라도 받아들여라. 인성을 강하게 연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라. 그런 독서는 가능한 한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의 피드백보다는 그래도 친구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훨씬 쉽고 싸게 먹힌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성공하는 사업가로 성장하는 것이 훌륭한 제품 자금 교육 사업 계획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한다. 물론 우리가 떠올리는 박식한 지식인들의 머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능에는 7가지 유형이 있다. 한 유형에서 만이라도 뛰어나면 당신에게는 마이더스의 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마이더스의 손을 만드는 7가지 지능.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인지와 교육을 가르치는 발달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우리 지능은 하나가 아닌 7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중지능이론을 주장한다. 마이더스의 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중 한 가지 지능이 특히 좋아야 한다. 이 지능을 마스터하지 못하면 마이더스의 손은 얻을 수 없다. 7가지 지능. 내면 지능, 자신의 감정에 민감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줄 안다. 대인 지능,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탁월하다. 말 언어 지능, 글을 읽고 쓰기를 좋아하고 스토리텔링을 즐기며 언어구사 능력이 탁월하다. 음악 지능, 소리에 민감하고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 논리 수학 지능, 수, 패턴, 전략 게임을 좋아하고 실험하기를 좋아한다. 공간 지능, 시각에 민감해 모든 것을 이미지로 생각한다. 몸 동작 지능, 몸으로 하는 것을 좋아해 타고난 운동선수, 댄서, 장인이 된다. 하워드 가드너가 분류한 7가지 지능. 가드너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가공하는 여러 지능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이 유형 중에서 하나 이상 특별한 자질을 타고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타고난 음악가나 운동선수, 수학 천재, 탁월한 디자이너가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7가지
지능 중에서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다. 물론 그 지능을 타고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타고나지 않았다면 연마해야 한다. 사업가의 세계로 들어서기 위해 이 모든 지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자.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어떤 지능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라. 말 언어 지능, 버블링퀴스틱 인텔리전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대개 말 언어 지능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읽고 쓰는데 탁월하다. 이들은 유명한 작가의 글을 쉽게 암기하고 작문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언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대개 변호사가 된다. 논리수학 지능, 로지컬 매스메티컬 인텔리전스. 숫자를 사랑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 남들은 휴대전화에서 계산기를 찾느라 허둥대는 동안 이들은 분수를 소수로 금방 전환해낸다. 이들은 대개 학교에서 우등생이다. 또 이들은 대다수가 대학원에 진학한다. 학교에 남아 교수가 되거나 선생이 되거나 연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대학, 대기업, 정부 같은 큰 조직에서 일한다. 수학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은 회계,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쪽에 관심을 갖는다. 몸동작지능, 바디 키너스테틱 인텔리전스. 대다수의 운동선수들이 이 지능을 타고난다. 물론 이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소수의 엘리트만이 프로 운동선수나 댄서가 된다. 일상적으로 건강이나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공간지능, 스페이셜 인텔리전스. 이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미술을 좋아한다. 미술대학에 진학해 예술가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공간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대개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아티스트, 웹사이트 개발자가 된다. 음악지능, 뮤직 인텔리전스. 이 지능을 타고난 학생들은 대개 가수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되고 싶어 한다. 어떤 악기든 집어들면 금방 익숙하게 다룬다. 처음 듣는 음악이라도 한 번 듣고 그대로 연주하는 마법을 부리기도 한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가장 행복해한다. 대개 음악이나 공연 예술 쪽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대인지능, 인터퍼서널 인텔리전스. 이 지능은 정치인, 목사, 판매원, 광고 홍보 전문가 등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린다. 관계를 맺고 친구를 만드는 데 뛰어나다. 내면지능, 인트러퍼서널 인텔리전스. 개인지능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라면 내면지능은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능력이다. 이 지능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내면지능을 더 깊이 파고든 것이 바로 정서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이다. 정서지능이란 두려움, 욕심, 화, 슬픔, 사랑 같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컨대 두려움을 느낄 때 행동으로 반응하며 도망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차분히 달래며 생각으로 대처하는가, 화가 날 때 화를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공격적으로 마구 짓거리는가. 이것은 한 개인의 내면지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내면지능은 또 성공지능 석세스 인텔리전스이라고도 한다. 다른 지능이 아무리 탁월해도 이 지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말, 언어지능이 매우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내면지능 즉 정서지능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절대 공부할 수 없고 말 언어지능이 떨어지는 학생들과 별다른 차이를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몸동작지능을 타고난 운동선수도 자아를 통제하지 못하면 꾸준히 연습할 수 없고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능이나 마찬가지다. 골프를 흔히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데 골프에서는 내면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승리를 거머쥐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 지능을 성공지능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내면 지능이 갑이다. 이것이 바로
사업 세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지능이다. 내면 지능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북돋아준다.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는데도 사회에 나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언어적 재능이나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데도 현실 세계의 도전을 헤쳐나갈 내면 지능이 부족해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약, 음식, 섹스, 담배, 게임 등에 쉽게 중독되는 것도 약한 내면 지능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중독과 나쁜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면 지능이 높아야 한다. 내면 지능은 또한 만족을 지연시키는 데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내면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다. 그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좋기 때문에 우울할 때 쇼핑하고, 지루할 때 과자를 먹고, 불안할 때 술을 마시고, 책을 봐야 할 때 TV를 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도망가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화를 내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남을 비난한다. 사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지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자면 바로 내면 지능 또는 정서 지능 또는 성공 지능이다. 내면 지능은 개발할 수 있을까? 그렇다. 분명히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딜레마가 있다. 내면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면 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수록 그러한 도전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고 내면 지능도 더 높아진다. 내면 지능이 더 높아질수록 더 뛰어난 사업가가 된다. 따라서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곧 평생 자신을 개발하는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엄지손가락을 들어보라. 언젠가 다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엄지손가락을 보며 지금이 순간이 강한 인성을 얻고 마이더스의 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떠올리기 바란다. 엄지는 힘이다.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을 강인하게 단련해야 한다. 학교에서 똑똑하다고 해서 학교 밖 현실 세계에서도 똑똑한 것은 아니다. 지능에는 7가지 유형이 있다.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지능은 내면 지능이다. 내면 지능이 탁월할 때 자신을 웅크리게 만들고 성공을 가로막는 내면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피드백은 언제든 돌아온다.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워라. 성공한 사업가는 언제나 피드백을 환영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한다.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대부분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강한 인성이다. 명심하라. 학교에서 똑똑한 사람과 현실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은 다르다.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거친 거리에서 무수한 경험을 통해 단련하고 강해져야 한다. 강하다는 것은 거만하고 비열하고 불쾌하고 위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강인함은 태도, 규율, 단호함, 추진력이다. 시장은 우리를 매일 고용하고 해고한다. 마이더스의 손을 얻고자 한다면 무수히 실패하고 또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도전해야 한다. 실천하라.